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5분 강의로 찍어보려고 해요. 이번 시간에 배울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맞춰야 상위권으로 1등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인간중심주의 배울 건데요. 인간중심주의란 뭐냐면 우리가 도덕적인 고려 대상을 자연까지 확대하지 않고 인간까지만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동물중심주의는 그럼 도덕적 고려 대상이 어디까지일까요? 그렇죠. 동물까지겠죠. 인간 플러스 동물까지 도덕적 고려 범위가 확대됐어요. 자, 생명중심주의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렇죠. 동물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까지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생태중심주의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렇죠. 생명이 없는 그러한 무생물까지도 우리가 도덕적 고려 범위로 생각하자는 게 생태중심주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인간중심주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간중심주의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연은 도덕적 권리가 없고 인간만이 도덕적 권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즉 자연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는 거. 이거 짚고 갈게요. 자, 인간중심주의의 우리 대표적인 학자는 크게 4명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베이컨, 데카르트. 자, 사실 우리 이 부분에서 인간중심주의는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 나오긴 하니까 선생님이 조금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서 그래도 나오는 학자들 다 다뤄주도록 할게요.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인간중심주의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식물은 뭘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냐면 동물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식물의 목적은 동물, 동물의 목적은 인간에 있다. 그래서 인간중심주의자다라는 거, 요 정도만 짚고 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대표자 누구냐면요. 아퀴나스예요. 자, 아퀴나스는요, 우리 중세 신학자예요. 그래서 아퀴나스는 신의 섭리에 따라 동물은 자연의 과정에서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 지어졌다. 자, 쉽게 말해서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도구적 자연관을 지녔다라고 얘기해요. 도구적 자연관이 뭐냐면 자연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존재할 때에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자연은 인간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적 자연관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대표자는요, 베이컨이에요. 자, 베이컨. 되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뭐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아는 것이 힘이다. 여기서 아는 것은 뭐냐면, 자연에 대해서 아는 것은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연을 아는 것은 힘이다. 인간에게 힘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니까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베이컨도 인간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정복지향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자연을 정복해서 자연에서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베이컨도 자연을 도구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자연 그 자체로는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네 번째로 데카르트를 보겠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들어봤죠? 자, 데카르트는요. 이분법적 자연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분법적 자연관이 뭐냐면 자연과 인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을 구분해요. 자, 인간은 주체적인 존재죠. 하지만 자연은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객체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혹은 영혼을 소유한 인간은 주체이고 그러지 못한 자는 객체, 자연은 객체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한 후에 인간만이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이다. 인간만이 가치가 있다. 우월한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데카르트는 기계론적 자연관 가지고 있어요. 자, 기계론적 자연관은 뭐냐면 자연은 생명이 없는 물질의 기계적 움직임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연은 단지 기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지어서 동물 기계론을 이야기하는데요. 동물 기계론이란 뭐냐면 동물이라는 것은 영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오직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며 인간만이 우월한 존재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동물은 영혼이 없고 자연은 기계적인 움직임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칸트는요, 위의 학자들과는 다르게 그냥 인간중심주의자가 아니라 온건한 인간중심자예요. 이 점이 조금 달라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칸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칸트는 마찬가지로 인간중심주의자들과 같이 자유롭고 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도덕적 주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점은 같아요. 하지만 달라지는 지점은 이 점이에요. 자, 어떤 점이 달라지냐면 위에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베이컨, 데카르트는 우리가 자연이나 동물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칸트는요, 이러한 자연이나 동물에 대해서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직접적인 의무는 아니고 간접적인 의무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 점이 제일 중요해요. 자, 여기 주목하세요. 간접적인 의무가 존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이나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폭력적으로 대하거나 잔인하게 대우하면 우리의 도덕성은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우리의 인간성은 점차 낮아질 거예요. 우리의 인간성이 낮아지면 우리가 인간을 대우할 때 도덕적으로 대우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아니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연과 동물에 대해서 간접적인 의무를 지닌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동물을 잔인하게 대우하면 대우할수록 도덕성이 깎이고, 도덕성이 깎이다 보면 우리가 인간에게도 못되게 대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물과 자연에 대해 간접적인 의무를 지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칸트의 의견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인간이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인간을 대할 때에도 잔인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동물을 포함한 자연을 도덕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간중심주의의 한계에 대해서 짚고 오늘 강의 마쳐보도록 할게요. 인간중심주의의 한계는 뭐냐면요. 자연고갈,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과 같은 환경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대안도 마련해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동물,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환경 문제의 원인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없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